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시간이 멈추어버린 배들을 봅시다. 첫 번째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여기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있어요.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무역선이죠. 에게해와 지중해의 합류 지점에 있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의 동쪽에 있어요. 약 2000년 후인 1900년에 한 그리스 스펀지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튀니지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의 섬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했어요. 폭풍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해면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잠수부 중 한 명이 약 40m 깊이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해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고학적 보물을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스폰지보트의 선장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관계자들은 두 척의 배를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인양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발견물들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발견에는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3필, 보석, 동전, 그리고 2m 높이의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포함한 수백 점의 예술 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물들 중 젊은 남자의 청동상인 안티키테라의 청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도상학적 모델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사본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손에 구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어요. 70년도 더 후에 자크 이브 쿠스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으로 가서 수백 개의 더 많은 유물과 4명의 유해를 수습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 세트를 발견했어요. 이 메커니즘은 또한 몇 년 후에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초기 컴퓨터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활동, 종교의식,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안티키테라 잔해에서 발견된 이 아티팩트들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 중 일부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고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그 메커니즘은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놀라운 모든 발견들 후에 전문가들은 그 잔해 현장이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그 위치와 배가 있는 해저의 풍경 때문이죠. 난파선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너무 깊지만 잠수정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얕아요. 2012년 해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 약 243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난파선의 증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분명 이 지역이 인류에게 제공할 게 많네요. 만약 그 스폰지 사냥꾼들이 이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웨델해 바닥에서 침몰한 지 107년이 지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호예요.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 경에 실종된 배였죠. 수십 년 후에 그걸 처음 봤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발견 과정을 촬영했던 거예요. 이 비디오는 인듀어런스의 잔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놀라운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요. 1세기 이상 동안 3km 깊이의 물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는 1915년에 얼음의 격파당해 침몰했어요. 쉐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생존이 전부였어요. 쉐클턴은 그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네, 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과학자들은 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우선 쉐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최초의 남극 대륙 육지 횡단을 하기 위해 항해했어요. 네, 승무원들은 얼음에 갇혔지만 그 의도가 중요했죠. 두 번째로 난파선을 찾는 도전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 웨델해는 거의 늘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 그 외에 인듀어런스 호를 가라앉힌 바로 그 해빙 말이에요.
침몰 추정 지점 근처에 도달하는 건 연구를 수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어려워요. 현대 전시팀의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이용해 남극 해빙의 가장 낮은 범위가 올 때를 예측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탐험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존 쉬어즈 박사는 말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빙, 눈보라, 그리고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온도와 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파선 탐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거라면 남극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지 상상도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세요. 목재예요. 아주 온전하네요. 게다가 배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아직도 뚜렷해요. 해양 고고학자 맨선 바운드는 이게 자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훌륭한 목조 난파선이라고 해요. 50년 경력의 소유자니까 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안 썩었을까요? 심해 극지 생물학자인 미셸 테일러 박사는 남극에 숲이 없는 이 지역에는 나무를 쪼아먹는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해요. 동세르비아의 탄광 노동자들은 적어도 13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3개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난파선은 고대 로마 함대예요. 길이가 약 15m고 바닥이 평평해요. 이 배는 30에서 3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선체를 보면 수리 흔적이 보여요. 와, 이건 경력이 기네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00년 이상 전이 어땠을지. 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 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호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싣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닉호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2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틱호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2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2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틱호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틱호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이곳은 최근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장소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서 화창한 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장담하건대 세상에 둘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안개 낀 날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혹적이고 미소 모양을 한 섬은 세이블 섬이라고 불려요. 노바스코샤 본토에서 30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까지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때 캐나다 국립공원 목록에 추가되었죠. 비행기나 수상편으로 이곳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뭐가 그렇게 매혹적이란 거죠?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선 이곳에는 엄청난 수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섬 전역에 200에서 500마리 사이의 말들이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어요. 또 회색 바다표범의 개체수도 많아요. 이곳은 또 입스위치 참새라고 불리는 희귀한 새 종의 유일한 번식지이기도 해요. 이곳을 여행할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안개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세이블 섬은 캐나다 해안에서 가장 안개가 많은 곳이에요. 매년 약 127일 정도 안개 낀 날이 있어요. 이런 날들에 세이블 섬은 말 그대로 짙은 안개층 아래로 사라져요. 또 혼자선 그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지역 규정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단체로 여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우할 수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60m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래 언덕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곳에 사는 아름다운 생물이나 섬의 독특한 초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과 물개로 알려진 것 외에도 세이블 섬은 압도적인 수의 난파선으로 악명이 높아요. 수년간 약 350척의 배들이 이 모래톱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생존자들이 경험을 묘사할 때 보통 이 신비한 섬 근처의 혹독한 기상 조건을 언급했어요. 이 섬은 또 세바스티안 융거가 쓰고 1997년에 출판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에 묘사되어 문학에도 진출했어요. 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나중에 2000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으로 연기하면서 스크린에 등장했죠. 세이블 섬 근처에서 최초로 기록된 난파선은 15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배는 HMS 딜라이트라고 불렸고 영국의 모험가이자 탐험가인 험프리 길버트 경의 지휘 하에 있었어요. 겨우 17명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그 재앙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뉴펀들랜드 해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다에서 7일을 보냈다고 해요. 1884년 니코시아라는 또 다른 배도 짙은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했어요. 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도 선원 18명 모두 살아남았어요. 선장의 아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타다가 전복돼서 바다로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는 가까스로 완전히 물에 잠긴 구명보트 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명보트가 바로 세워졌을 때 겨우 물에서 나와 두 번째로 구조되었죠. 이 섬은 1947년과 1999년 사이에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그러나 1999년 메리맥이라고 불리는 요트가 7월 20일 새벽 2시에 해안 근처에서 좌초되었어요. 12m 길이의 섬유 유리 보트에는 3명만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천연가스 탐사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어요. 승무원들은 다음날 안전하게 헬리팩스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메리맥호의 주인은 지역 어부를 고용해 배를 되찾으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작업은 결국 요트의 부속품만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래와 파도가 메리맥호의 선체를 으그러뜨리고 완전히 부수는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박에 위험한 곳이죠?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복잡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적어도 1500년대에는 이걸 쉽게 밝혀내기도 어려웠죠. 우선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어장 중 하나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또 유럽과 북미 사이의 주요 운송 경로 중 하나의 근처에 있어서 매년 수백 척의 배들이 그곳을 지나 항해해요. 그 지역을